안녕하세요. 남편이 뭐길래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내조하며 제 청춘을 바쳤건만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이만 먹은 여자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때의 기억이 잊혀질 만도 하건만 아직도 가끔씩 꿈을 꾸는 듯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한답니다. 그 사람은 뱃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도시에서 살던 제가 어쩌다 보니 친척의 소개로 그 사람을 알게 됐죠. 소개를 시켜줬을 땐 친척분이 저에게 아이 촌놈처럼 보여도 알짜배기여. 그 동네 최고 부자라니까. 하시며 그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저희 부모님까지 설득해 그 남자를 만나게 주선해 주셨네요. 집안 어르신이 주선해 주시는 선자리다 보니까 괜히 거절하기도 뭐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때의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어렸고 꿈 많은 나이였던지라 벌써부터 집안 주선으로 선을 보기에는 제 청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과 잘 됐을 경우 생판 모르는 바다마을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분명 그랬는데 결혼은 30이 넘어서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걷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매일 아침 안부 인사를 문자로 보내주던 그 사람은 제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불과 선자리에서 한 번 만난 게 다였던 사이였는데 밤중에 왕복 10시간도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동화 속처럼 개구리에서 왕자님으로 변신을 하듯이 멋져 보였네요. 저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며 한 번만 마음을 받아준다면 후회 없이 잘해줄 자신이 있다고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어요. 한번 연애를 시작하니 그 뒤로는 그 사람이 리드를 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결혼이 그리 두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명 집성촌이라고 하죠. 제가 시집을 간 그곳은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와 친척분들 모두 그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사생활 보장이랄 게 없었어요. 저에 대한 소문이 실시간으로 퍼졌고 이 집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 무슨 밥상을 차렸더라, 일거수일투족 공개되곤 했죠. 연예인이 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모두가 지켜보는 무대에 서 있는 그 기분으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에 대한 관심은 꺼질 줄 몰랐어요. 심지어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이를 하나 낳지 못했으니 어르신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못 낳는 게 제 탓이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부부가 손발이 맞아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남편은 허구한 날 뱃일을 나간다고 집을 비우곤 했고 저는 남편 없이 시댁 식구들을 챙기느라 허리를 필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데려다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정작 시집 오니 얼굴도 마주치기 힘들잖아요. 저를 와이프로 데려온 건지 식모로 데려온 건지 서운하고 화가 쌓이니까 남편을 만나면 곱게 말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하면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를 내며 가뜩이나 일하다 와서 힘들어 죽겠구만. 너까지 나를 말려 죽일 셈이냐? 하더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좋은 소리 한번 못 듣는다고 저를 피하기만 하고 완전히 악순환이었네요. 남들은 남편과 싸우면 친정으로 도망가기도 한다던데 저는 친정을 가려면 한 세월이라 그것도 엄두가 안 났어요. 그렇다고 동네에 친구가 있기래, 마음 놔둘 지인이 있기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곤 시댁 식구들과 친척 어르신뿐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저와 마음이 통했더라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신우가 저와 말은 좀 통하는 편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게 미친 듯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남편은 또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일하러 가지.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뱃일하는 날도 아니면서. 뱃일에 정해진 날이 어딨어? 그냥 나오라고 하면 가는 거지. 언제 돌아와요?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고 묻지 마. 일하는데 힘 빠지게 말이야. 내가 지금 놀아? 투박하고 서툴지만 그래도 자상한 사람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결혼까지 했건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가끔씩 저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버럭하며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걸 꼭 말해야 하냐? 하며 오히려 화를 내곤 했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서운해하면 자기는 상남자라서 그렇대요. 남자가 낯간지럽게 표현하는 것도 싫고 여자한테 쩔쩔매는 것도 싫대요. 분명 연애 때는 저한테 쩔쩔매고 안달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그때는 그렇게 밉고 짜증나던 남편을 3년 내내 찾아 헤맬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에게 짜증을 내며 뱃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발견된 건 타고 간 배밖에 없었고 남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찾지 못했다는 결과만 통보받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여태껏 서운한 것들만 얘기하고 남편에게 고생했다, 힘내라는 말은 거의 해주지 못했어요. 아직 남편과 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 살아갈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종이라뇨.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특유의 팔자 걸음걸이로 집에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 혼자라도 찾아보겠다고 바다 근처를 서성이며 남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바다를 서성이며 남편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모든 게 허탕이었어요. 저는 점점 말라갔고 초췌해져 갔습니다. 오죽하면 호되게 시집살이를 하던 시어머니조차도 저한테 안정을 취하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남편은 남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종됨과 동시에 제 인생도 멈춰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경은 온통 남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어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일하러 가는 남편을 붙잡았더라면,
오늘만 같이 있자고 사정사정 했더라면 나름대로 가장이라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인데 한 번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혹시나 돌아올까봐 남편의 짐을 치우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이제는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그만 잊고 새 삶을 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와이프로서 마지막을 제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끝내는 찾지 못해 마음은 무너졌지만 영혼이라도 위로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실종된 남편을 끝내는 찾지 못해 3년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신우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안 돼요. 아직 장례는 안 돼요. 아가씨,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오빠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니. 빨리 장례식 중지하고 여기로 가보세요. 신우는 핸드폰에 지도를 켜서 외딴 섬을 하나 가리키더라고요. 그 사람이 섬에 있다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벤이라는 동네분 하나가 그 섬에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오빠랑 닮은 남자가 거기 있더래요.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언니만 슬쩍 갔다 와보는 건 어때요? 진짜 거기 오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이 당장 배를 타고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의 말이 거짓이어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의 머리카락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해외라도 당장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배를 타고 외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허허벌판밖에 없더라고요. 이곳에 대체 사람이 있긴 한 걸까 대충 둘러보려는데 저 멀리서 집처럼 생긴 것들이 몇 개 보였고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한참을 걷던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온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아주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보였거든요. 천천히 걸어가며 그 사람을 응시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밀듯 밀려오는 감정을 겨우 억누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불렀어요. 여보! 여보! 절 아십니까?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얼굴 생김새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하지만 분위기와 말투,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됐어요. 이 아이는 대체... 제 아들인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진짜 저를 모르세요? 나 알잖아요. 어떻게 와이프 얼굴도 못 알아보냔 말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추궁하자 그 소리에 집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누구시죠? 제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내요? 둘이 부부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낯선 듯 "왜 이러십니까?" 하고 저를 밀쳤어요. 제가 답답해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더니 아내라는 사람이 저를 달래며 차 한 잔을 갖다 주더라고요. 일단 진정하시고 마음 가라앉히세요. 10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 남편이 이름도 모를 외딴 섬에서 생판 모르는 여자를 아내라고 부르고 난생 처음 보는 아이를 아들이랍시고 안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제 이름과 시어머니 이름, 신우 이름을 알려주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아내라는 분이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를 말해주더라고요. 3년 전이었어요. 바닷가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혼수 상태길래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파도에 휩쓸려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헛소리를 해대길래 처음엔 정신이 좀 모자란 남정네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겼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낚시배에 오르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오갈 데 없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죠. 그러다 보니 정이 드는 바람에 소박하게 혼인서약하고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저도 가족이 없고 그 사람도 가족이 없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던가요? 가족도 고향도? 네, 아무런 기억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해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경찰에 데려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꽁꽁 숨겨놨어요?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이 사람을 기다렸는지 알아요? 섬이라서 육지로 건너가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원불상의 사람이 바다에서 쓰러져 있으면 신고부터 해야죠. 어떻게 3년을 신분도 모른 채로 살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라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떠날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섬에는 신분도 고향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말은 이 사람이 기억을 되찾아서 떠날까봐 일부러 신분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며 3년을 부부로 지낸 거네요? 버젓이 가족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그냥 도둑질을 한 거네.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애 아빠예요. 이 사람 없으면 저희 가족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한텐 전부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실종된 후 찾지 못했을 땐 그 사람이 저를 영영 떠난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애까지 낳고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제가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의 텅 빈 눈빛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 본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을 땐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여보,
나 정말 기억 안 나요? 내가 해준 김치찌개 참 좋아했잖아요. 내 손등에 있는 점 연결하면 사람 얼굴 같다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잖아요. 벤이라고 돌아오면 내가 항상 어깨 주물러 줬던 거 기억 안 나요? 미안하네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계속 살겠다는 말인가요? 여기가 이젠 내 고향입니다.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내 신분을 찾았으니 우리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릴 수 있겠군요. 그나저나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까? 그렇다면 곤란한데. 생각해보니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해 이렇게 된 일이었어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고 지금의 아내라는 그 여자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 또한 운명이고 팔자련이 생각하니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남편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온전히 놓아주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실종된 남편을 찾자마자 이혼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법적인 부부였던지라 이것저것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었냐면서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저희가 쌓아갔던 추억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괜시리 씁쓸해졌네요. 남편의 기억만 돌아올 수 있다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을 텐데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타깝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참 마음이 아프다. 평생 기른 아들이 부모도 못 알아보고 어디서 난생 처음 보는 여자를 아내랍시고 떠안고 살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어쩌겠니? 이미 애까지 낳고 지들끼리 가족이라고 살고 있으니. 뭐 잃어버린 기억이야. 시간이 지나면 차차 돌아오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니. 그래도 네가 아직 젊고 아이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너한텐 정말 미안하고 민망스럽지만 어쩌겠어. 나도 엄마인걸. 따지고 보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잖아. 생명의 은인인 여자한테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을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거야. 비록 우리의 고부관계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됐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귀한 인연이었다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알겠지? 딱히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눈물이 자꾸 흐르더라고요. 신우는 울면서 저와 헤어지기 싫다고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더 이상 교감이 없는 남편을 억지로 붙들고 살 순 없잖아요. 이혼을 하기까지 최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조금씩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친했던 절친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은 친구들조차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며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놈들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걱정 말아요. 다들 걱정하는 마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가볍게 만나봐요. 나랑 많이 친했어? 친했죠.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을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저는 보고 말았어요. 절친을 보고 먼저 인사하는 남편의 모습을요. 분명 기억 상실증에 걸려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전부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단번에 알아봐요? 나는 한 번에 못 알아봤으면서? 그냥 느낌이 오던데? 딱 얼굴 보니 내 친구들이던데 뭘. 좀 서운하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하나. 잠깐 결혼 생활했던 우리랑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소꿉친구랑 같나? 소꿉친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그런 얘기는 안 나눴던 것 같은데? 나눴다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 나한테 반말하네요? 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땐 존댓말 꼬박꼬박 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예전 말투 그대로 나를 대하잖아요. 습관이 됐나 보지 뭐. 됐고 이젠 더 이상 우리 볼 일 없는 거지? 이제 정리도 다 끝났잖아. 난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야. 얼른 돌아가야 된다고.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지인의 이름을 생각 없이 내뱉기도 했고 뱃일을 했던 기억조차 없다고 했으면서 운전은 잘도 하더라고요. 그런 의문점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자 저도 모르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인간 설마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자마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동안 이상했던 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성급한 모습을 보니 그 의심은 더욱 짙어졌어요. 대체 언제부터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의구심을 품은 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어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한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고생했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남편이 미웠고 기억상실증을 방패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발목을 한 번쯤은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게 됐죠. 저는 며칠 후 남편을 불러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혼은 깔끔하게 해야 서로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재산 정리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50%는 나한테 상속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랬다고? 계약서까지 썼으면서 그걸 기억 못해요? 하긴 기억상실증이라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무튼 그 계약서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시키자고요. 잠깐만. 무슨 계약서야? 그리고 그게 내가 쓴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 너 지금 나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걸로 사기를 왜 쳐요? 그리고 작정하고 속이려면 제대로 속였겠지. 재산 50%가 뭐 얼마나 한다고. 연애할 땐 대단한 부잣집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막상 시집오니 쥐뿔도 없었으면서. 아무튼 그 계약서대로 해준다면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더 이상 볼 일도 없을걸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법이 어딨어. 기억도 안 나는 일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퍼간다니 헛소리를 해대는 거야? 내가 계약서를 써? 웃기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그냥 마음을 비워요. 여태껏 당신을 위해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나라면 거기에 더 얹어서 주겠구만.
네가 여태껏 해온 게 뭐가 있는데? 시집 올 때 딸랑 몸만 왔으면서 꼴에 내 재산은 탐나지? 능력도 없고 일머리도 없는 주제에 신랑 하나 잘 만나서 호의호식했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위조 계약서 들고 나타나서 돈까지 내놓으라고? 아주 제대로 미쳤네. 너 같은 거랑 결혼했던 내 잘못이지.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 어린 도시 여자는 깍쟁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릴 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어머, 당신 다 기억나나 보네?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나 보네.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 기억나는 걸 보니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갑자기 뭔가가 떠오른 것 뿐이고 난 하나도 기억 안 나. 아무튼 그 계약서인지 뭔지 그거 내가 진짜로 쓴 건지 필적 조회해봐야 한다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얌전히 짐이나 싸! 제 조심스러웠던 추측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 인간은 제 앞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당황을 하더니 방문을 쾅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열린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와서 중간에 깨어나 창문을 닫으려고 하던 찰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연이 다 눈치챈 것 같은데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계속 우겨야지. 모두가 잠든 새벽,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지만 워낙 조용한 곳이라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편과 신우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 창고 뒤편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둘의 말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근데 언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계약서라니.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하니까 내가 만만했나 보지. 이참에 잔뜩 뜯어가서 새 출발하려는 속셈이지.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없는 계약서까지 위조해서 우기면 그게 통할 거라 생각했나? 아이씨 몰라. 아무튼 나도 당황해가지고 말이 헛나왔어. 끝까지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과거 얘기를 술술 내뱉는 바람에 내가 뻥치고 있는 걸 들키게 생겼어. 인간아,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밀함이 없냐? 나는 3년 내내 언니한테 들킨 적도 없구만. 내가 그년을 너무 우습게 봤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걸 그랬어. 실종 소식 들으면 남편이고 뭐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더만 꼴에 안사람이라고 질기게도 붙어있더라. 그래도 난 좀 죄책감 느껴지더라. 3년 내내 언니가 오빠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솔직히 그때는 나도 다 털어놓고 용서 구할 뻔했잖아.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야, 정신 차려. 그년이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알아? 내가 실종되고 기억상실증까지 걸렸다고 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위자료로 내 전 재산 거덜낼 여자야. 그러게 바람을 왜 피우냐? 그것도 두 섬을 두고 두 집 살림하는 게 말이 돼? 여기가 집성촌이라 망정이지 다른 곳이었어 봐. 오빤 이미 뼈도 못 추렸을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감사히 생각하라고. 우리끼리 입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드렸잖아. 그녀는 낳지도 못하는 아들 지금 집사람이 대신 낳아줬잖아. 아무튼 여자는 순종적이고 순수해야 돼. 이래서 시골 여자가 좋다니까. 그 여자 또 과부라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엄마는 어쨌든 과부보단 처녀가 낫다는 쪽이야. 자식만 데려오면 되지 않나? 과부면 어때? 말 안 듣는 처녀보다 순종적인 과부가 훨씬 낫지. 그리고 외딴 섬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냐? 그러니까 나를 떠받들어주고 아껴주잖아. 나를 마치 하늘처럼 대한다니까.
처음에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땐 나도 눈앞이 캄캄했는데.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저는 나이를 지긋하게 먹은 노인 애청자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못 살고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였던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고 지금의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자면 천지가 개벽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생겼을 적에도 우리나라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웬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을 바꿔놓으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요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손 전화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너무 신기한 것을 넘어 기술이라는 것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졌다니까요. 제가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떠들기를 이렇게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10년만 늦게 태어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기술이라는 게 발전할 줄 알았나? 다들 안 그래? 앞으로 더 희한한 기술이 별게 다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요. 아휴, 그럼 나는 10년 말고 20년. 20년은 더 늦게 태어나게 할래. 왜? 아주 그냥 지금 갓 태어난 아기이고 싶다고 하지? 제가 선두로 운을 띄웠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을 재미있게 받아서 한바탕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집집마다 과장을 좀 보태서 숟가락 젓가락 개수도 알고 살고 했으니까요. 정이 넘치던 때였죠. 서로의 집에 놀러 갈 때에는 꼭 자기 애들을 데리고 이동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끼리 서로 만나서 좋다면서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엄마들은 정신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라면서 애들을 내보내고, 애들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온 동네에 골목골목을 다 쏘다니고는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의 가스 때문에 중독돼서 큰일 날 뻔한 집들도 많았죠. 천만 다행히도 저희 집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사망사고가 안 나왔지만 바로 옆 동네만 해도 일가족이 함께 잘못된 비극도 있었습니다. 연탄재를 제 발로 차고 놀면서 엄동설안에도 돌아다녔던 동네 아이들. 돈이 없어서 연탄을 못 사는 집들도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연탄을 그럭저럭 잘 구비해놓고 겨울을 났습니다. 남편들의 벌이가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집이 대다수였기 때문인데요. 그런 동네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 살기 전까지의 제 인생의 가장 초반기를 돌아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은 배가 고파서 멀뚱멀뚱하게 손이나 쪽쪽 빨며 언니 오라비들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대부분이었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12살쯤이었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자리를 그때 잘 얻으시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는 꼬르륵 소리와 함께 매일 잠드는 것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악으로 못 사는 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번 물고가 트이고 나니까 그럭저럭 먹고 사는 행태가 잡혔습니다. 이만하면 그 시절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집은 사는 모양새가 좀 낫지라는 소리를 듣는 정도였고요. 제가 18살 때는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중매쟁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친정부모님께 제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압니다. 그때가 어떻게 지금과 같겠나요?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래저런 이해관계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하고 마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남자를 만나러 상대 집안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나이가 분명 20하고도 7이라고 하지 않았소? 친정아버지가 대뜸 소리치실만 했습니다. 제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27은커녕 47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매쟁이가 말했던 것 중에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친정아버지가 따져 물으시자 저의 시댁들 집안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입을 모아서 그랬어요. 27은 아니고 29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바보 천치로 하나? 저희가 어떻게 29이야? 내 딸이 고작 이제 18살인데 어떻게 저러니 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 그 동네 사람들까지 몇 명이 몰려들어서 그 남자의 나이가 27이 맞다면서 목소리를 내자 친정아버지는 오히려 더욱 화가 나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뻔뻔스러운 중매쟁이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모르겠냐고 그랬어요.
이미 제가 중매를 봐서 시집을 간다고 소문이 다 났건만 없던 일로 해봤자 그러면 제가 다른 자리를 찾아서 시집을 잘 갈 수 있을지도 만무하다는 것이 그 중매쟁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은 남자와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 원통하다던 먼저 시집을 간 동네 언니들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떠오르더군요.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면 그 시대의 특성상 여자는 벗어날 도리가 없이 그 중매로 시집을 결국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달리 방도가 없지 않냐면서 울상이 되어 친정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끄시던 때에 제가 외쳤습니다. 어머, 삼촌! 일전에 한번 저는 뵌 적이 있었는데 저를 기억 못하시겠어요? 사기 중매로 제가 남편 삼게 되어버린 남자를 향해 제가 말을 걸었던 거예요. 명령하게 외치는 동안 심장은 조마조마하게 뛰고 있었지만요. 모두가 저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고 친정 부모님의 당황하신 눈빛을 느끼며 제가 그 남자에게 태어난 목소리를 다시금 내었습니다. 그때 얼핏 제가 들었는데 삼촌 나이가 47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그러셨잖아요.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요. 아니다. 이제 보니까 47이 아니라 49이었나? 그러면 지금은 설마 50? 에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못 들어주겠구만. 내 나이가 45인데 뭔 놈의 47이며 9 타령이야. 50이라니. 남의 나이를 멋대로 먹게 만들다니? 아, 그러셨구나. 45이요? 그러면 절대 29이신 건 아니네요. 29살이 자식이 있으시면 또 모를까. 뭐야? 아이, 짜치. 내가 지금 말실수를. 그제서야 저의 거짓 유도에 빠져든 것을 안 남자가 놀라더니 자기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안 들키려고 했었던 그 입을 처음부터 막고 있었어야 했을 일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저에게 삿대질을 날렸어요. 영악하고 요사스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 기세에 저는 움찔했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하고자 했어요. 상대가 먼저 거짓으로 함정을 폈으니 저도 똑같이 거짓 함정으로 응수해진 격이었으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실거머니 뒷걸음질 치더니 아예 도망을 치기 시작했던 중매쟁이의 뒤를 쫓으셨습니다. 너 이 새끼, 내 딸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해? 저 집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어? 이제라도 옳게 실토해! 그 소란에 그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눈치를 보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다 같이 한 통속으로 나이를 속이려고 했던 게 참으로 괘씸한 자들이었어요. 그 집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결혼을 시켜야 맞는 거라는 주장을 해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자는 시집을 반절 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나면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딸은 데려갑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든든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나올 뻔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친정아버지 또한 그따위로 굴러먹은 집안은 없는 이만 못한 집안이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저에게 천에 고한 놈하고 결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이 글러먹은 집안의 미친놈하고는 절대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다가는 팔자가 망하는 거라고 보셨죠. 말씀을 걸치게 하셔서 그렇지 딸 자식을 위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결혼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면 저는 별다른 도리가 없이 그대로 그 집안에 시집을 가버렸을 거예요. 18의 나이에 45 먹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과연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지 가정을 잠시만 해보는 것인데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별로 인상이 좋지 못한 인물이었거든요. 하여튼 중매로 시집을 간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는 했었는데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 보는 시선들이 의문이 가득했죠. 2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 있던 친정언니가 와서 아기나 좀 봐주라고 해서 저는 그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볼 줄도 몰랐으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었는데 친정언니가 자기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기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몸 상태가 안 좋냐고 물었더니 둘째를 임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몸도 처지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갓난쟁이였던 조카를 돌보았고 형부한테 밥도 차려드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1년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생활을 벗어났던 거예요. 저보다 6살 많았던 남편을 만나자마자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낯간지러운 표현이었지만 그렇게밖에는 그때의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으나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저에게는 아주 준수해 보였고요.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여자 앞에서 잘난 척을 하려고 으스대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성격이 무척이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은 조실부무한 인물이라 있는 가족이라고는 고모와 고모부, 그 밑에 사촌들 정도가 다였죠. 모아놓은 돈 같은 건 없었고요. 하루 열심히 벌어서 하루를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라댔던 이 결혼을 친정 부모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눈이 맞았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냐면서요.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웬 중매쟁이가 억지로 되도 않게 시킨 결혼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한 결혼이라서 행복했습니다. 친정 언니네 아기를 보며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은 이골이 나게 해본 덕분에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금세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신비스러운 일인지 저는 제가 직접 임신을 해보고 나서야 체감할 수 있었죠. 이왕이면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가, 만약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바보 같고 웃음이 나는 질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뱃속의 생명을 향해 묻고 또 울었습니다. 그랬던 보람이 넘치게도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아기가 저를 닮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저의 분신을 내놓았다는 생각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충족감에 취해 있었죠. 앞으로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저를 보시며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본인이 저를 만나서 행운을 누려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며 저와 결혼한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좀 숫기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애정 표현이라든지 고맙다는 인사를 겉으로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된 눈빛과 목소리로 저와 결혼한 것이 행운이라고 말해주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네요. 저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왔었고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더욱 그렇게 살았으나 벌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고 모든 노동이 후한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정말 필요한 순간이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도움을 받아서 갔었어요. 이때 이사를 간 곳이 바로 정감 넘치게 어울려 지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남편은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본인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보겠다고 의욕을 끌어올렸고요. 떠들기 좋아하고 모르는 게 없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남편 정도면 아주 성실한 남자라고 했어요. 술에 빠져서 살고 뭣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폼이나 잡으면서 여자들이나 꼬시고 이러는 유부남들이 많고 이 동네에서도 알고 보면 은근히 널렸는데 제 남편은 개 중에서 아주 괜찮은 축이라고 하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아유 그런 게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다 이랬지만 속으로는 좋았던 것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왜 애를 하나만 낳았어? 맞아. 애를 둘도 아니고 어째 하나만 낳았을까? 부부 금술도 좋아 보이는구먼. 아직 힘 있으면 얼른 낳는 게 어때? 여기서 더 늦어버리면 정말 힘들잖아. 지금이라도 둘째 만들어봐. 저를 향해서 그런 넉살과 오지랖을 부릴 때면 감당하기 힘들기도 했죠. 원래부터 자식은 조금만 낳고 싶었고 하나 아니면 둘을 낳을 생각이었는데 둘째가 얼른 안 들어서길래 그냥 외동으로 키우자 마음먹은 지 오래라고 그런 식으로 항상 둘러대고는 하였습니다. 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주 그래하고 너무나도 사적인 부분까지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들을 낳고 나서 2년째에 둘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했고 이쯤 둘째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둘째가 안 들어섰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식이 늦네라는 정도였어요. 설마 계속 안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둘째 계획으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6살 때 제가 드디어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배도 잘 안 튀어나왔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학수고대였던 둘째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로 그 불쌍한 생명이 제 뱃속에서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미인 제 잘못이었겠죠. 슬픔과 죄책감으로 죽을 것만 같았고 그 이후에는 둘째 욕심이라는 거 버렸습니다. 유산을 하고 나서는 장장 1년 정도는 제가 밤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자려고 누우면 캄캄하게 눈을 감은 제 뱃속의 세상만 보다 일찍 떠나버린 생명이 떠올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려고 하며 애를 쓴 끝에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숨겨진 슬픔을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저희 세 가족 무척이나 이상적으로 보였을 테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집으로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는 지난 슬픔을 뒤로하고서 이제 남편과 잘 지내면서 아들 하나를 열심히 성장시켜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징조 하나 없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군 적이 과거에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잠자리에 든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상준 엄마, 당신도 잘 알지? 내가 뭘 잘 아는데?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무게 잡으니까 기분이 영 이상하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처자식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들 꽤 있잖아. 글쎄, 있기야 있겠지. 나는 잘 몰라. 모른다니. 내가 그런 남자들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라고 하면서 되게 욕했었잖아. 그런 경우 몇 번 됐었는데 기억 안 나?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기는 하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내가 절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내가 절대로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한없이 진지한 진심이야.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인생을 살고 싶어. 마음? 진정 사랑? 아, 정신없어.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처럼 영리한 여자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이해 못하는 척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해한 건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맞아? 바람이 난 거야? 그런데 불장난처럼 다른 여자들을 후리고 다니며 재미로 하룻밤씩 즐기는 다른 남자하고는 다르게 당신은 지금 한없이 진심이라는 뜻이야? 내가 이해한 게 설마 맞는다는 거야? 그래, 맞아. 미안하게 됐어. 저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단 1초도 외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제 남편 또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예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가 우선 확연하기보다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고요.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이 지금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걸 나한테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이미 말했잖아. 나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럼 나하고는 이제 같이 안 살겠다고? 당신은 날 안 사랑해? 그럼 여태까지는 다 뭐였어? 우리가 부부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그런 관계였을 뿐이야. 처음에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아. 그건 정말이야. 과거에는 날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 당신 제정신으로 이러는 거야? 사랑이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겠어. 은은하게 남아있는 불씨도 사랑이야. 익숙함도 사랑이야. 당신이 지금 부르짖는 진정한 사랑? 그거야말로 잠시 활활 타오르고 난 뒤에 볼품없이 식어 꺼져버릴 불꽃일걸? 그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기 이전에는 모르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애절하고 애틋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하고 나는 평생을 살아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 미쳤어. 정말. 당신 완전히 미친 거야. 원래 안 이랬던 사람이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대체 그 여자가 뭔데, 어?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건데?
착해. 뭐라고? 착해? 그게 다야? 나는 뭐 당신 눈에 천하의 못된 년인가 봐? 그 사람은 당신하고 달라. 착하고 순수해. 집이 가난하지만 꿈과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고 그 눈빛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해. 바라만 보고 있으면 나도 영원한 청춘일 것만 같아. 그 사람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돈? 당신 말 잘했다. 돈. 내 친정의 덕을 그렇게 왔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여기에 이사 왔을 때까지만 해도 당신은 분명히 더 열심히 해서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랬잖아. 자식한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고 했었잖아. 처가에 보답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 여자도 당신 유부남인 거 알아? 처자식 있다는 것도 알기나 해? 응, 다 알아. 내가 이야기했어. 그래도 당신하고 만나겠다고 한 거야? 그 여자도 정말 미친년이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마. 처자식이 멀쩡하게 있는 남자를 건드려? 그 가정을 깨트려 놓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 여자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보고서 당신은 착하고 순수하다는 소리를 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 당신 스스로도 알지 않아? 나는 내 자식의 아빠가 그렇게까지 멍청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만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상순 엄마, 나는 이제 나의 진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지고 싶어. 당신 하나 행복해지겠답시고 선혜식을 불행하게 만들어?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가 불행하니까 행복을 찾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이었어. 자식한테 아빠로서 미안하지도 않니? 자식 볼낯은 있고! 당신하고 헤어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상준이 아빠야. 그건 변함없어. 살면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어. 당신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 애초에 내가 당신을 알기나 했던 건가 싶네. 당신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야, 뭐야? 뭐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당신 입장에서 이혼을 안 해줘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자식 있는 여자가 이혼하면 시선이 곱지는 않겠지. 이혼 안 하고 따로 살기만 해도 돼. 상준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순 없어. 상준이는 성격이 워낙 을젓하니까 잘 극복하겠지.